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일요일 손상대 TV 애국 시청자들이 들려주는 지금의 대한민국 9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온갖 이슈들이 많아서 글이 넘치는 시간이었지만 4개 글 중에 오늘 여러분에 들려드릴 2개의 글은 가덕도 신공항 얘기와 2개는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거구 극자, 주사파,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이런 글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벌써부터 구린내가 펄펄 난다는 허현주님의 글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가 했다. 그런데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 오거돈은 벼락부자가 될 꿈에 자신들만의 왕국 건설의 꿈을 꾸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듯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지역 등에 10만 평이 넘는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의 땅의 가치는 1130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오거돈 전 시장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대한제강이 가덕도 신공항 인근에 위치한 곳에 약 3만 4천 평의 공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분은 오 전 시장의 장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23.97%, 오 전 시장의 맏형인 오한수 대한제강 회장이 8.45%, 오 전 시장의 친인척 19명 등이 소유하고 있다. 오 전 시장도 지분을 보유하다가 부산시장 취임 후 이 지분을 매각했다. 대한제강 녹상공장 부지는 2만 1260평인데 현 시세로는 532억 원에 달한다.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는 13km 거리에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지근거리다. 이외에도 대한제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한네트워크스 회사 일대에 약 2천여 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옆 대항동 89번지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이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때 내건 1호 공약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이면에는 부산시장 권력을 이용하여 벼락부자가 되려는 부산과 가덕도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꿈꿔온 오거돈 일가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매달려온 것이다. 벌써부터 구린내가 펄펄 난다. 탐. 이것이 저들의 노림수였다. 아시다시피 허현주 씨는 청와대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권에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속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이거 개발하면 오거돈 집안에 떼돈 벌게 생겼네요. 성추행해서 부산시장 내놓고 이제 마지막 말년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됐네. 참 재수 없는 놈은 앞으로 자빠져도 똥구멍에 자갈 낀다고 하더니 딱 그 모양입니다. 아니구나. 뒤로 자빠져도 코피가 터진다 했구나. 하여간 복도 많습니다. 땅 한 평 없어서 오늘은 전세금을 얼마나 올리려고 하나, 월세는 얼마나 올리려고 하나, 이러다가 쫓겨나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사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팔자 좋게 살고 있는 오거돈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오거돈 화이팅. 그런데 주책 없이 성추행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시오. 자, 두 번째는 선거 때만 되면 왜 공항건설 탈인가라는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유동결 숭실대 명예교수님의 글입니다. 또다시 신공항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 여당은 김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방향을 급선회하려 한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어느 유력 일간지 논설위원은 이를 두고 가덕도 도깨비춤이라고 했다. 도깨비춤 바람이 오거든 전 부산시장 성추문 사건의 기억을 날려버리고 가덕도 신공항 선거로 둔갑시킬 모양새다. 참으로 묘한 선거 공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주 김해 신공항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곧바로 김해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한다. 정작 검증위 위원장은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가덕도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가덕도 신공항인가? 정부 여당은 검증위를 덜러리로 내세워 이미 내놓은 결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이용당했다는 일부 검증위원의 말에서도 나타났듯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을 빼닮은 수법이다.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부산에서 오석을 만들어주면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테니 민주당 시장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민주당에 앞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소속 의원들 간의 찬반에 엇갈리면서 정부 여당이 짜놓은 덫에 걸린 꼴이 됐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놓고 고맙다고 했다. 사실상의 조롱이다. 그러더니 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표몰이 정치판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10여 년간 영남권의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바다를 메어 만들까 산을 깎아 만들까 하고 다투다가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것은 2016년이었다. 모든 요소를 평가한 결과 김해 신공항이 압도적인 일이었고 2위는 밀양, 3위는 가덕도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배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평가를 맡긴 결과였다. 그런 평가 결과를 뒤집으려면 분명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3위 동메달 가덕도를 금메달로 뒤집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김해 신공항 결정은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신의 조화라고 해야 할까? 표를 노린 허튼 공약의 결과는 국가적 재난이다. 우선 정치적 결정으로 건설된 공항을 보라. 공항 건설 후 이용자가 별로 없던 예천공항은 폐쇄가 돼서 공군에 이양됐고 울진공항은 비행 연습장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전북 김제공항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끝에 결국 취소됐다. 할주로 고추를 말리는 공항도 나타났다. 양양, 청주, 무안 등 다른 공항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적자를 탈출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공항 탈행이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달래려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대구와 강주 신공항 특별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돈이 얼마가 들든 표만 얻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돈은 자그마치 10조 원이 넘는다. 김해 신공항의 2배 이상이다. 가덕도가 태풍과 해일의 길목에 위치해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아무리 정치적 결정이라 해도 경제성, 접근성도 따져야지 표만 볼 일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은 오전시장 성추문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염치도 없이 공항 건설 카드까지 꺼내들고 도깨비 춤판을 벌여 표심을 흔들려고 한다. 야당도 덩달아 춤을 춘다. 부산 시민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겨야 부산이 확 바뀌고
부산 시민의 삶이 좋아진다고 생각할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부산 시민은 부산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인지를 깊이 생각할 일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두렵다. 우리의 당면과제가 공항 문제인가? 공항이 모자라서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삶이 힘든가? 아무리 표가 급하다 해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면서 공항 건설을 서두를 일은 결코 아니다. 공항만 지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자, 이게 가덕도 신공항. 방금 앞에서 우리 허현주님의 글이나 지금 유동길 교수님의 글이나 자, 둘 다 문제가 있긴 뭐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번 제가 보기에는 선거 끝나면 이것도 허지부자 유야무야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왜냐 이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공항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비행기가 사람들처럼 한둘이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을 이런 식으로 마구제비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번개불에 콩콩 듯이 타당성 조사에서 1등도 아니라 3등한 가덕도 신공항을 1등으로 뒤집어 엎어서 부산 시민들의 조롱을 하듯이 우리가 공항 지어줄게 펴줄래? 미친 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강화문 광장을 공항으로 만들자는 미친 인간이 또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우파 시민단체들이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는 꼬라지를 문재인이 보면 심장마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강화문 광장을 멀쩡한 강화문 광장을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법석을 뗍니다. 거기에 갑자기 강화문 공항을 짓겠다고 난리법석을 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유던 교수님 말씀대로 당원을 뜯어 고치고 마구 제비로 그냥 공항을 짓겠다고 남발하는 이 꼬라지. 차라리 공항을 짓지 않든지 선거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어느 당이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 지어준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가덕도에는 공항이 들어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 바닷가에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고 폭풍이 오면 어떤 꼬라지가 생기는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공항을 짓겠다는 정신 빠진 인간들, 나중에 그 큰 사고를 누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거구, 극자, 주사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글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거구 세력은 부활할 것인가라는 윤정상님의 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피 끓는 젊은 청춘들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도 대학생도 많았지만 군인들도 많았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다행인 것은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군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다. 역사에는 만약이란 가설은 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한민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본인이 80년대 운동권 시절 대학 선배들은 박정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 경제발전 플랜은 이미 짜여져 있었고 누구라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후 40년이 지난 오늘 거듭 느끼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에 박정희란 지도자가 없었다면 눈부신 발전은 고사하고 북한의 속국이나 북한보다 더한 가난 속에 암흑 같은 지옥의 길을 걸었음이 자명하다. 그러면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구 인사인가? 나의 대답은 예이다. 그런데 이런 나의 대답에 의문을 갖거나 절대 아니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을 주도할 적에
목숨을 건 인물이다. 남들은 쿠데타라고 하지만 나는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박정희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피 끓는 애국심과 행동력,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던가. 당시 상황을 보라. 4.19 혁명으로 들어선 장면 내각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지도력이 부족했다. 더구나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개혁에 대한 리더십이 부족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한가한 나라가 아니었고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의 최빈국으로 국민들 배고픔은 조선시대 보릿고개를 연상할 정도였다. 6.25 전쟁의 참혹성은 세계 전쟁사에 점철될 정도로 대한민국 전국토는 항폐화되었고 발가벗은 산에는 비만 오면 홍수가 쓸어갔다. 또한 6.25 전쟁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정전 상태였다. 아무나 거구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행동하는 인물이 거구 인사다. 대한민국이 장애화되고 공산의 몰락과 좌절로 빠져드는 걸 목숨을 내놓고 저지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거구라는 것은 좌파 인사들에게는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 6.25 전쟁 전후에도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틈만 보이면 대한민국을 접수하려 테러와 파괴를 자행했다. 이런 혼란과 무법시대에 박정희 소장은 목숨을 걸고 총을 들고 일어나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거구 인사인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경제 부흥과 법치 확립, 반공 정책이었다. 한마디로 극자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조국 근대화에 매진했다. 대한민국은 그럼에 거구 인사인 박정희라는 인물에 의해 발전과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과 이념은 거짓과 사기 위선으로 점철된 극자 세력을 배척하고 오로지 진실되게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자유를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반면 북한 김일성 세력은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 동포들은 김일성의 쌀밥과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가문이설에 속아서 70년이 지난 2020년 오늘까지도 강냉이 죽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한 나라가 되었다. 더구나 북한 극자 세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도 힘든 3대 독재 왕조를 만들어 우리 2천만 동포를 수탈과 살인고문 폭행이 자행되는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만들었다. 세계 경제대국 6위 대한민국 발전을 이뤄내고 발전시킨 인물은 극자 세력이 쓰레기 정권이요 쿠데타 세력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박정희 정권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류의 1위를 차지한다는 사실만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거구 세력과 거구 인사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느 곳으로 이끄는가? 문재인 정권 본질은 극자 세력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은 독재자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만나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교묘하게 속여서 북한 핵무기를 폐기는커녕 핵무기 완성, ICBM 미사일 완성을 이끌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이 말했던 것처럼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2번이나 바보로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은 극자 세력처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안보에는 관심과 노력은커녕 어떻게 하면 독재자 김정은을 살릴까만 집착하는 모양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 뉴스의 언론에서도 북한의 에이전트란 소리까지 했을까.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아사하기 일보 직전이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을 보라.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적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경제는 사회주의, 사회화로 가는 정책을 내놓으니 국민들은 죽으라 이래도 세금 내기에 급급하게 됐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하게 추락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극자주의 정책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의 고위층 인사가 문재인 정권에게 국민연금 돈을 달라 요구하는 기막힌 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문재인과 주사파들 때문임을 부인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아작내는 안보 파괴, 경제 파탄, 외교 고립은 모두 문재인 책임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은 절대로 사회주의와 경제 파탄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이골이 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라임 옵티머스 탈원전 등은 어쩌면 새발의 피처럼 문재인이 코로나19로 밀어붙이는 뉴딜 정책은 또 다른 사기극임이 조만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거침이 없다. 또한 이들을 제지할 야당조차 죽쓰고 있다. 바로 대한민국에 거구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극자 세력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자신들을 보호해줄 호구보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들 호구보수의 특징은 겉으로는 거구 보수인 척하지만 적당히 저들 극자 세력에 빌붙어서 북이 영하에 탐착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들 극자 세력을 끝장낼 거구 세력의 출현을 고대해본다. 결이 좀 길긴 합니다만 딱 현실을 제대로 짚은거립니다. 사실 이제 국어는 거구라고 딱 판단한다면 위험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위험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북 좌파들이나 주사파들이나 이런 걸 들끓지 않는 또 적국을 앞에 두고 있지 않다면 일본처럼 이제 저런 거구가 생길 텐데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아마 거구였으면 지금 살아남을 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골통을 다 아마 총태를 맞고 사라졌을 겁니다. 극자보다는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얌전한 집회를 통해서 국민의 울분을 분출하는 걸 보고 정신 빠진 우파 정당이 그들을 보고 거구라고 하면서 좌파 프레임에 빠져서 흐덕이는 꼬라지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젠 진정한 우파도 거구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진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극자 세력을 끝장낼 거구 세력의 출현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서울마저 불태우게 할 건가라는 백승복님의 글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명분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불법 반여 세력을 비호하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교리나 설교를 트집 잡아서 종교를 박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이라면 누구도 찬성해서는 안 될 악법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기득권 배제 적폐청사 미명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 전 계층을 대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폭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동일임금 개헌 논의를 할 것이며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 패권이 재편될 것이라고 한 얼음장이 새삼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오비 일학이랄까. 서울시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예배와 법회 등 종교 행사마저 그만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성경이나 찬송가 책 사용도 그만다는 해괴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한편 애국투쟁에 나섰던 목사가 심호하던 교회가 철거된다는 소식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는 어쩌면 중국 공산당의 3자 교회 정책을 흉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바. 종교자유는 서방세계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일 망정, 6.25 남침, 전쟁 개입 침략 행위를 항미 원전하고 정당화한 시진핑과 모택동 동네에도 있고 문재인의 길동무 김정은과 김일성 동네에도 있다. 모택동과 시진핑 동네에는 종교를 외세 영향이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모택동에 대한 지지와 공산당의 복종을 전제로 중국 공산당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자치, 자양, 자전을 골자로 하는 소위 삼자교회를 두고 종교의 자유의 표징인 양 서방세계를 속여왔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일성이 만든 김정은 동네에서도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라는 의욕이 없어지게 되어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를 해놓고서도 대외적으로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의 자유에 차별을 두지 않는 종교의 낙원처럼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길동무 김정은 동네에는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사찰도 있다. 심지어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정당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 길은 성녀도 양복 입은 신부 목사도 노동당 통일선전부에서 정치교육 이꼬로 간첩교육을 받은 골수 노동당원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들의 신앙은 예수나 부처가 아니라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며 이들의 경전은 불경도 성경도 아닌 당의 유일 영도체제 10대 원칙과 노동당 규약이라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기보다는 선량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국민들, 특히 평화통일 주문에 체면이 걸린 종북 반역 주사파들은 성경 말씀과 불경 가르침을 믿고 예수와 석가를 따르는 종교인들을 적폐청산의 걸림돌이자 연방제 적화를 가로막는 저항 세력으로 보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리라는 의심을 갖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해야 할 한국 종교가 배척과 탄압의 대상이 된 데에는 우리 종교계 내지는 종교인들의 잘못 또한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익환과 한상열이 목사였고 문계인과 문정현, 송기인과 함세웅이 신부이며 청아와 법륜과 지율이 성렬한 것을 알 뿐 종교에 대해서는 문외 아니라 따로 할 말은 없다. 다만 종북 좌파가 조자룡 헝칼 쓰듯이 내두르는 친일 국가 관련하여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며 동방요배에 앞장서고 신사 참배를 이끌었던 신부, 목사, 성녀 얘기를 기가 아프게 들어왔는가 하면 아무개 아비처럼 일본에 유학을 가 스스로 머리를 기르고 대처한 중도 있다 하거늘 요즘 모모 대형교회 목사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두 손 들어 안녕하면서 주사파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건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으며 어찌하랴. 어느 가수가 불렀다는 태스형 노래가 주사파에게 사로잡힌 인질처럼 저항조차 못하고 있는 세태와 최근에 드러난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썩고 병든 우리 사회에 만만찮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 땅의 신앙인들은 폭군 네로2가 서울을 불태우고 종교를 말살하려는 업무와 만행을 두 눈을 뜬 채 멀뚱멀뚱 지켜만 볼 것인지 폭군 네로의 목덜미를 잡아 거꾸로 때릴 것인지 결단할 때이다. 투항한 자에겐 자유가 없고 포기한 자에겐 권리가 없다. 로마를 불태웠어도 기독교는 남아있고 2차돈을 죽였어도 불교는 살아있다. 폭군 네로2는 있는데 바울2는 어디 가고 베드로2는 어디에 있는가? 절도산 순교자의 혼령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될지언정 예수를 한 번 배신한 유다는 되지 말라. 순교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눈을 아프게 하고 있다. 자, 우리 백성목님은 평생을 정보장교로 군에서 한 가지 일만 했던 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알아주는 정보통으로 지금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또 대한민국의 주사파의 빨갱이들의 이 속속들이 발톱에 낀 때까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말씀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도 중요한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만은 무시무시한 글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이 정권의 발 아래 들어가서 시킨 대로 하게 된다면 지금이야 대형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대형 교회가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고 큰 사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조리 공산화의 군합발에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중국의 십자가를 불태우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절대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강호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프레임이고 그것이 체질화되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교회는 사찰은 성당은 한순간에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백성국님 그 글 중에 자치, 자양, 자전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치는 외세 간섭 없이 스스로 다스리는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자치라 그러고, 자양이란 말은 외부 지원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걸 자양이라 그러고, 자전은 외국인 선교 배제, 중국인 스스로 전도하는 거 보고 보통 자전이라 한답니다. 이런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대한민국이 그 오랜 기간 진짜 허리띠를 절로매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두었건만 3년 6개월 만에 쫄딱 망해먹게 생긴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누가 막아야 할런지. 폭주만 하면 다행인데 헌법을 파괴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예배의 자유 다 망가뜨리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나전 연방제 마지막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나서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일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